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사 일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편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전 정말 지옥에 사는 것 같았거든요. 저를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쁜 삶 중에 잠시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없이 사는 집안에서 딸로 태어난 죄로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남들 책가방 메고 학교로 갈 때 전 집안일을 거들어야만 했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건사하는 게 힘들었는지 성인이 되자마자 서둘러 결혼을 시키셨어요. 기왕 할 결혼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이에 덜컥 결혼부터 해버린 거였죠. 저는 결혼을 하면 제 삶이 조금 달라질 줄 알았어요. 남편은 시골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벌이도 꽤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집안 처지에 그 정도면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라리 시집 오기 전 친정에서의 생활이 나았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하는 건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라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밭에 나가 풀을 뽑고 하는 일들은 차라리 즐거웠습니다. 문제는 이 집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아래서 컸는데 이 두 사람이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말로 구박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어디서 배우다 만년이 들어와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며 혼을 내셨어요. 제가 정말 실수라도 하거나 해서 혼이 난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그냥 막무가내로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이라고 저만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집안에서 의지할 때라고는 남편밖에 없었는데 남편도 같이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볼 때면 늘 화난 표정이었고 말끝마다 멍청이 같은 게 라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폭언은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신체적 폭력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진 말을 들어도 네, 네 하며 숙이고 살았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손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데만 골라서 때리더군요. 한번 시작된 폭행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졌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저를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자가 쌍으로 사이코패스 같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때리면서도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가 잘못해서 만든 거야 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더군요. 그러면서 일이란 일은 전부 저에게 시켰어요. 매를 맞아 아픈 몸으로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마 결혼도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가 필요해서 시킨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살다 보니 나중에는 아주 인이 박히더군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인가 보다 했습니다. 정말 외롭고 서러운 나날들이었어요. 그래도 동네에 딱 한 명 마음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집에 사는 여자아이였는데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아래여서 저만 보면 항상 언니 언니 하며 따르던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이 없었으면 전 그 모진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그 동생도 저랑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늘 매맞고 사는 아이였죠. 똘똘하고 영민한 아이였는데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때의 제가 생각나더군요.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동생과 전 마치 동지애 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그애나 저나 의지할 곳은 서로밖에 없었죠.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그 애를 위해서 몰래 부엌에서 챙겨온 누룽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헌 옷가지들도 챙겨주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은 시어머니한테 걸려서 죽도록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마을에서 사라졌어요. 만취한 아버지에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은 다음 날 아무도 모르게 가출을 해버렸더군요. 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집을 나간 거였겠죠.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떠나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너라도 이 끔찍한 생활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며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다시 외로운 처지가 된 저는 그렇게 학대당하며 10년을 더 버텼어요. 한 해, 두 해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나중에는 견딜만 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매를 맞고 살다 보니 몸이 건강하지 못했고 당연히 아이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랑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아이를 못 가지는 것도 내 잘못이라면서 때릴 구실로 삼더군요. 일을 시켜야 하니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제 몸이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먹다 남긴 밥을 먹었는데 그게 잘못되었는지 크게 배탈이 났어요. 상한 음식도 먹어본 적이 있어서 괜찮겠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읍내 병원에 갔습니다. 물론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아픈 배를 부여잡고 혼자서 그 먼 데까지 걸어갔습니다. 온몸에 땀이 뻘뻘 나더군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큰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겁니다. 저는 쉰 음식 먹고 배탈 난 거예요. 그냥 약이나 좋은 걸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배탈이 문제가 아니라며 지금 당장 검사받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죠. 의사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나서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나지 않아요. 사람들 말로는 제가 갑자기 기절을 했었답니다. 눈을 떠보니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진료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절 보고 의사가 구급차를 불렀고 그렇게 전 구급차에 실려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낯선 침대에서 정신을 차린 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만 했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화가 났을 생각을 하니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침대 곁을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피곤했는지 꾸벅꾸벅 졸던 그 사람은 제가 일어난 기척에 눈을 뜨더라고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여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응급실 담당 선생님인가 했어요. 그런데 왜 내 옆에서 졸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왠지 얼굴이 익숙하더라고요. 어디서 본 사람인가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언니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어요. 그제서야 전 그 의사가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10년 전에 헤어진 이웃집 동생이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옥순이니? 네가 어떻게 여기에? 라고 했죠. 나 이 병원 의사야. 아직 인턴이지만. 그리고 옥순이는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10년 전 가출을 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옥순이는 먹고 살기 위해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버텼대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밤에는 공부를 했고 노력 끝에 의대에 진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장학금 받아가며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잘됐다, 정말 다행이야 라며 기뻐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그런데 언니 혹시 요즘에도 맞고 살아? 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 몸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지금 언니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언니. 여기서는 아무도 언니 해코지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만 말해봐. 응?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지금까지 아무도 내게 괜찮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놓이니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얘기를 들은 동생은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자 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전 말려야만 했죠. 마음 같아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떠나온 상황에서 그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볼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듣기로는 가정폭력은 증거 잡기가 힘들어서 처벌로 이어지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무혐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그럼 치료 끝나는 대로 일단 나랑 같이 살자. 어차피 나 혼자 사는 집이고 집에 잘 못 들어가서 살림봐줄 사람 필요해. 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장기 손상이 심해서 수술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동생이 보호자가 되어주었고 입원비도 부담해 주었어요. 저는 꼭 갚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않자 수소문 끝에 찾아오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럴 걸 예상했던 동생이 원무과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고 남편은 헛걸음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환자가 없다는 말에 원무과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쫓겨났다 하더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동생네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제 몸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나서 전 간병인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계속 신세만 지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보았는데 간병일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옥순이와 가까운 데서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사는지라 간병인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조치를 다 해준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환자 옆에는 돌봐주고 챙겨줄 사람이 상주하는 게 필요하더군요. 간병일이 고되고 힘들다고는 하지만 제가 시집살이 하면서 겪었던 일보다는 낫더라고요. 다른 간병인 아줌마들과 밥 먹으며 수다 떠는 시간도 좋았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사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기쁨이더라고요. 쓰는 데 없이 일만 하니 돈도 조금씩 모였고 이제 이걸로 새 출발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료 간병인들과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화의 주제는 보통 환자 이야기였죠. 병원 안에서 환자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우리끼리 있으니 이 말 저 말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 중에 익숙한 이름이 들렸어요. 그래, 그 환자 심수련 할머니. 아들이란 인간은 입원할 때만 오고 코빼기도 안 보여. 근데 그 환자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 딱 봐도 온몸이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글쎄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옆병동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말이었죠. 심수련이란 이름은 바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은 아니어서 듣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 집을 떠나온 지도 몇 년 지났는데 이름을 들으니 다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피했을 텐데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나니 마음이 강해졌더군요. 전애들은 그 병동으로 들어서니 구석자리에 커튼으로 사방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침대가 보이더군요. 이름을 확인해봤더니 그 이름이 맞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환자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전 숨이 멈춰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맞더라고요. 많이 씩씩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얼굴을 보니 예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환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맛이 간 얼굴이었어요. 눈은 절 보고 있는데 어딘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얼굴에 살도 쏙 빠져서 살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저 며느리예요. 그렇게 구박하던.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셨는지 놀란 토끼 눈을 하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미안하다 라는 말만 하더군요. 이 상처는 뭐예요? 그이가 때린 거 맞죠? 말씀 좀 해보세요. 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사라지고 나서 남편은 짐승처럼 변했대요. 원래도 험한 사람이었는데 꼭지가 돌았는지 더 난폭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저를 때리는 걸로 화를 풀곤 했었는데 제가 없으니 자기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대요. 폭력의 대상이 아내였다가 어머니가 된 거였죠. 짐승도 그리는 안 할 텐데 정말 그 사람은 몹쓸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맞고만 살았다고 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도 아들이라고 끝까지 싸고 돌았나 봐요. 그러다가 몸이 버티지 못할 지경이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입원만 시켜놓고 그러다 죽겠지 하며 발길을 끊었대요. 어쩌다 전화를 하면 술을 마시거나 여자를 만나고 있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하나만으로도 부족해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다니요. 천지에 그런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가슴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도 죽도록 미워했었는데 그리 되셨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지켜만 볼 순 없겠어요. 우리같이 그 인간 고소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큰일 날 소리라며 만류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시어머니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었겠죠. 어머님,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고소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뭔 짓 저지를지 몰라요. 차라리 지금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길로 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 생각하니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용기를 냈어요.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옥순이도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내 편이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더군요. 그렇게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대질신문을 하기 위해서 만난 남편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진술을 끝냈습니다. 지루한 조사 끝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예상대로 전부 부인하더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의 혐의는 인정되었어요. 유죄 판결이 난 거였죠. 알고 보니 남편은 크고 작은 폭력 전과가 많았어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제가 처음 병원에 왔던 날 혹시나 해서 찍어두었던 사진들과 의사인 옥순이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괘씸죄가 적용되었는지 형량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재판 중에 자연스럽게 이혼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전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징역을 살고 나온 남편이 해코지를 할까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 편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틈틈이 운동도 하고 있답니다. 여자 몸이라서 남자와 싸워 이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피할 수는 있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호신술도 배웠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 눈을 감으셨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임종은 제가 지켜드려야만 했습니다. 한때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그 미움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리 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인생 참 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외롭게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보고 나니
저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베풀고 살지는 못해도 누구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며 살지는 말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나쁜 마음 먹고 사람 대하면 결국 그게 다 업보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서로 보듬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